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외부 감사인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실적을 흑자에서 적자로 변경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완승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대표에 올랐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YG 엔터테인먼트 주총에선 양민석 대표이사가 재선임됐습니다. 국세청은 YG 엔터테인먼트에 이어 탈세 혐의가 큰 전국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서 공기가 좋다는 인식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고용률은 9년 만에 하락했고 실업률은 5년 연속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에 선임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의 3세 경영이 본격화됐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차와 엘리엇의 대결은 현대차의 압승으로 싱겁게 끝났습니다.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86%는 주당 2만 1,000원을 넘는 엘리엇에 배당한 대신 주당 3,000원의 현대차 배당안을 선택했습니다. 사회이사에서도 현대차 추천 후보들이 모두 큰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주주들도 모비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주들은 지금 배당을 더 받는 것보다 현대차의 미래 가치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5월 엘리엇의 압박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철회한 지 10개월 만에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주총이 끝난 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사내이사가 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정 수석 부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체제로 본격 출발합니다. 정 수석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빨라질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일반 주주의 지지에 대한 낙관적 가정을 가지고 지배구조 변경을 준비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핵심 지배기업의 지분을 직접 취득하고 지배구조 변화를 조기 마무리하는 공격적인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정 부회장은 미래차 개발과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힘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지난 1월 공개된 표준 단독주택 예비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결국 최종 발표가 늦춰졌습니다. 당초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민원 처리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다음 주 초로 연기됐습니다. 강산 기자입니다. 서울 연남동의 단독주택 단지입니다. 표준주택으로 지정된 곳인데 올해 공시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집주인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무튼 더블 나왔으니까. 얘기하면 골아프죠? 6밖에 안 나오니까. 지자체마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민원도 급증했습니다. 걱정도 하고 불만도 많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의신청을 내시는 거고요. 민원 이제 의견 내시는 분들이요. 많이 늘었죠. 작년에 그렇게 이게 많이 늘었어요. 올해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난 2008년 497건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최종 발표일도 당초 이번 달 20일에서 오는 25일로 미뤄졌습니다. 이의 신청이 너무 많아 현장 재조사를 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재조사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가서 의견 제출된 내용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실무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고.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 마무리돼야 각 지자체들이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시일이 연기되면 개별주택의 가격 공시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번 단독주택 사례로 1,300만 호가 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민원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세 반영률을 크게 높인 데다 지역별 단지별로 들쭉날쭉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감사 보고서가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다음 주에 주식 거래가 재개되지만 당분간 주가 약세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감사 보고서가 한정 의견을 받아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감사를 맡은 3일회계 법인이 자료가 미흡하다며 한정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인은 기업 재무제표가 적법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감사한 뒤 4가지 의견 중 하나를 제출하는데 통상 한정 의견을 받으면 다음 거래일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그 다음 거래일에 거래가 재개됩니다. 거래소는 다음 주 월요일에 아시아나항공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할지 결정한 뒤 거래 정지는 다음 날 화요일부터 풀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는 재개되겠지만 당분간 주가 약세는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관리 종목이 되면 기관 투자자들은 기계적인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뢰도를 좀 잃은 부분도 있고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충당금을 추가 설정하고 빠른 시일 내 재감사를 받아 한정 의견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미세먼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재차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추경 규모에 대해선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일단 추경 편성이 굳어지는 듯한데 홍 부총리가 또 미세먼지 추경을 언급했죠. 네, 맞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오전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직업훈련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관련 추경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또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것과 함께 검토가 진행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도 고려한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홍 부총리는 소비자 심리, 기업 심리 등 경기 심리 지표는 개선됐지만 투자나 수출, 고용 등 여러 지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지표가 구조적으로 안착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지적하고 긍정적인 모멘텀을 살려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추경 규모가 궁금한데요. 일각에선 9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유력하던데요. 네, 9조 원 정도의 추경을 해야 한다는 건 IMF 조사단이 권고한 건데요.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진 게 없다며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경 검토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규모나 편성 시점 등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명의 위장과 신용카드 위장 감행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 탈세 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강남클럽, 아레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명의 위장 등 고질적인 탈세가 유흥업소에 만연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이던 이랜드 리테일의 주식시장 상장이 연기됐습니다. 이랜드 그룹은 최근 증시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면서 상장 절차에도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랜드는 지난 2017년 사전 기업 공개를 통해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받은 4천억 원을 돌려주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보험업계에서 임직원들에게 가장 높은 보수를 지급한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공시한 보수체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생명의 임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1억 5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임직원들에게 평균 1억 4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해 평균 보수 2위를 기록했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이 LG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앞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 회장은 오늘 오후 마곡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세계 최초로 올레드 롤러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한 LG 디스플레이 팀과 LG 전자팀의 최고 혁신상인 1등 LG상을 수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주 대비 0.03% 하락했습니다. 18주 연속 하락이지만 지난주 마이너스 0.08%보다 낙폭은 축소됐습니다. 부동산 114는 송파, 잠실 등의 급매물이 반짝 거래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4% 떨어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고개 숙인 엘리엇. 오늘 현대차 본사에서 열린 현대차 주총에서 엘리엇이 완패했습니다. 고배당 요구 등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주주들은 현대차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는데요. 먼저 김 의원님, 예상대로 현대차가 압승을 거뒀죠? 네, 현대차뿐 아니고 모비스에서도 압승을 거뒀는데요. 이 헤지펀드 엘리엇하고 또 국내 대표 기업 현대차의 어떤 맞대결을 해서 관심은 많았지만 그 외국인 투자자나 심지어는 외국계 자문사까지도 그런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외면하면서 이제 엘리엇은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결국 그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그런 투기적 행태의 헤지펀드의 단기적인 편취 행위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정착하기 어렵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봅니다. 네, 노 변호사님, 사실 주총 전부터 이 엘리엇의 요구가 터무니없다 이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 5월에 그 현대차의 그 지배구조 개편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사실은 임시주총까지 끌어내면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던 엘리엇 입장에서는 좀 이 참패가 많이 아쉬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컨대 오늘 지금 주요하게 다뤄졌던 게 재무제표 승인 안건하고 그 배당 승인 안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이사 선임에 관련된 문제가 좀 컸었는데. 일단은 뭐 그 주당 3,000원을 제안했던 현대차 쪽이 86%의 그 득표를 얻어서 승리를 했고요. 엘리엇은 뭐 21,967원을 제안했지만 이것은 13.6%밖에 그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이사도 사실은 한 명 이상을 반드시 선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엘리엇은 좀 참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국계 헤지펀드가 우리나라의 그 주요 성장 동력인 사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 좌지우지하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 행위 자체를 우리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좀 보이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국민연금에서 어느 정도는 먼저 투명하게 본인들의 표를 보여주는 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김 의원님, 이 현대차와 엘리엇의 악연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던데요? 네, 그렇죠. 일단 정의선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표이사로 지금 취임은 하였지만 지금 지배구조, 본인의 어떤 지분구조가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래서 향후 지배구조 개편의 문제가 남아있고 엘리엇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들어와서 지금 수천억 대의 지금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소수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향후 엘리엇이 명분을 얻기 위해서 주주 친화적인 여러 주장을 할 것이고요. 현대차도 향후에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여러 주장을 할 것인데 냉정하게 판단해서 표를 던지는 이런 선택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노 변호사님, 일단 엘리엇의 공격은 막아내면서 정의선 부회장이 대표이사에 올랐는데 이제 정의선 시대가 막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일단은 한숨을 돌린 모양새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중요했던 것은 엘리엇에서 그 주주 제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그 총괄석 부회장하고 이원희 현대차 사장하고 이제 엘버트가 이번에 이제 선임이 됐고요. 또 현대모비스에서 그 사내이사로 되면서 대표로 또 이 정의선
그 부회장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리고 되니까 정몽구 회장, 그다음에 또 정의선 부회장, 또 이원희 사장, 그다음에 하원태 부사장 이렇게 4명이 지금 사인 체제로 좀 안정적으로 조금 경영을 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의선 그 총괄수석 부회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식으로 역량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에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이 올해 이제 현대차가 최다 차종을 내놓고 이 실적 회복을 하겠다 이런 목표인데 네. 이게 달성 가능한 목표일까요? 일단 그 전망은 사실 어둡습니다. 오늘 그 정의선 대표이사 체제의 주가 반응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다만 정의선 지금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서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 실적을 이루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그 시나리오를 찾아봐도 정의선 사장 그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정봉구 회장님의 증여 내지는 상속세 65%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분은 향후에도 낮을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 경영권 유지를 위해선 실적을 계속 내가면서 주주들의 협력을 갖는 체제로 향후의 현대차 그룹은 이끌어질 것입니다. 네. 정의선 시대를 맞이한 현대차가 또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닝썬에 불타는 YG. 오늘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주총이 현대차 말고 또 YG였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태에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열린 주총이었는데 김 의원님 생각보다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저희 쪽 입장에서는 한 가지 좀 중요한 일이요. 그 지금 뭐 대표이사는 그대로 이제 연임이 됐지만 감사 선임에 실패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실패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섀도우 보팅이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나가지고 섀도우 보팅을 전제로 만든 게 감사 선임의 3%룰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최대 주주는 아무리 지분이 많아도 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3%밖에 행사를 못합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된 것이었기 때문에 감사 선임의 3% 룰에 대한 사실 보면은 개선이 어떤 필요성이 여기 나타났다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또 현상이죠. 이거는 그러면 감사 선임이 안 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향후 그러면은 이제 그 감사가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하거든요. 근데 향후에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그 주주들의 어떤 지지를 받은 그 감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향후에 있어서의 어떤 그 YG의 그 뭐 어떤 그 도덕성이라든지 어떤 내부 통제 여기에는 사실 구멍이 있는 것이죠. 네, 노배선우님, 저는 사실 오늘 의외였던 게 소액 주주들의 항의가 빗발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선 이제 그 감사 선임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그 배우성 변호사가 9년째 사실은 감사를 계속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은 중론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물론 이 3% 룰 때문에 감사에 그 연임하는데 실패를 했지만은 이게 원래 그 출석한 주식수 그 과반 이상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의 그런 찬성을 얻어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원래 소액주주들이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이게 시가총액이 한 달 만에 2,200억 원이 사실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액주주들이 그렇게 특별히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주총을 연 지 15분 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끝났다는 것은 이 양민석 대표가 지금까지 잘 해왔고 양민석 대표 이 두 사람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재 지금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매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대표를 바꿔버리게 되면 오히려 기존에 해놓았던 여러 가지 것들하고 안 맞아버리게 되면서 이 위기 관리를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적중하게 들어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판단하건대는 시가총액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 자체도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양민석, 양현석 이 둘밖에 없다. 네. 이게 바로 지금 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독 양민석 대표도 말을 아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사실은 조사도 남아 있고요. 이 그 세무조사 사국이라고 하는 곳이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탈세, 특히 역외 탈세에 대한 부분을 좀 앞으로 집중적으로 보겠다라고 하고 있고, 특히 해외에서 공연한 것들에 대해서 그 돈을 어떻게 제대로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보겠다는 게 지금 입장이에요. 그래서 1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세무조사관이 지금 투입이 되어 있어서.
오늘 여기서 지금 수성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벌어질 이 탈세 관련 의혹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명운을 가르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의원님 이번에 이 YG 관련해서 이 세무조사에 들어간 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 이게 단순한 조사국이 아니라면서요? 네, 근데 뭐 저는 거기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은 게 어느 국이든, 근데 사국 같은 경우 과거에는 표적세무수사, 세무조사의 어떤 그 산실, 그리고 뭐 기업들의 저승사자 이렇게 불렸는데요. 그 뭐 작년에도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이제 그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있어가지고 이런 표적수사나 이런 거 하명수사는 다, 세무조사는 다 지양하고, 아까 그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능적, 전문적, 기업형 탈세에 영향을 집중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투자자들한테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제도가 바뀌어서 그 수시공시를 이제는 과거 열거주에서 포괄주의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받는 사안이더라도 그 향후에 회사 실적이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투자 정보가 되는 사안이 있으면 사실은 지금 현행 그 공시 원칙상 이걸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YG의 태도는 뭐 수사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는데,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투자 정보에 해당하면 그건 의무 공시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노 변호사님 이번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일단 그 탈세 의혹이 이 YG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돼 있는 그 러브 시그널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사실 좀 시작이 되면서 좀 고강도 수사가 예상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세무조사를 심하게 했을 경우에 또 그 미치는 여파가 사실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은 그래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 드러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 그 뭐 유흥업소 이런 뭐 개별 서비스 같은 거 탄로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지금 돈을 제대로 좀 처리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은 뭐 당연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사실 우리나라 3대 기획사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의 그런 그 뭐 완전히 그 망가질 정도로 이것을 탈탈 털겠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타격이 예상되긴 하지만 실제 이것을 제대로 막아내기만 한다면 또 앞으로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아직은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의원님은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전 뭐 전망보다는 이제 대응의 영역인데, 앞으로 투자자들 관점에서요, 엔터테인먼트 투자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도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캐시카우가 되는 중요한 청소년 여자 연예인이 예를 들어서 체인스모커다. 이거는 공시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만 사실상으로 그 회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그 꼼꼼하게 좀 각별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주주 소통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는 측면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네, 버닝썬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 어디까지 또 확산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 만족하십니까? 통계청이 오늘 2018년도 한국의 사회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한국 사회 수준을 지표로 나타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김 의원님 맞습니까? 예. 그 한국 사회 지표는 통계청이 우리 한국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치를 내는 건데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1971년 이후로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변화 상황을 또 이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내 집 마련에 6.8년, 이제 7년 가까이 소요된다는 거였는데,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생각보다 되게 짧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얘기된 게 이제 집 마련은 포기했다. 특히 2030 세대들. 그랬는데 6.8년밖에 소요가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희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내부적인 사정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것이 희망적인 것이냐, 이제 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어쨌든 통계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거주 비율이 사실은 0.9%포인트 상승했다. 그래서 57.7% 정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전세가 조금 그 감소하고 있는데 그런 추세가 계속 될 것이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또 주거 만족도가 86%까지 상승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자산이 8%, 부채가 6% 정도 올라갔는데 또 1인당 자가용도 0.34대 정도로 지금 나와 있어서 사실은 이런 전반적인 수치만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는 만족할 만한 정도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이건 주관적인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객관적인 측면에서 얘기인데 그래서 따져보게 된다면은 이런 그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지표와 실제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만족도나 지표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좀 더 포인트를 두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의원님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임금 얘기도 있었고요. 또 근로시간도 있었고 임금도 꽤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소득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크지 않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흔히 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연봉이나 월급은 좀 올랐는데요. 일단 물가가 더 많이 올랐고 특히나 주거비, 서울에서의 주거비, 그다음 교육비는 지금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향후 또 노후에 대한 지금 저금리, 고령화 사회에서 이런 불안감이 겹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노 변호사님 오늘 또 통계청 자료에서 눈에 떴던 거는 미세먼지 얘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불안감이 크게 커졌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사실은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이제 공기에 대해서는 믿지 않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또 영국의 예를 들면서 영국은 예전에 벌써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석탄하고 석유를 전부 다 줄이고 지금은 청정국가로 더 거듭났는데 우리도 그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기에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좀 더 향후에 좀 더 집중적이고 좀 효율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대 최고 국민소득 지금 3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체감하세요? 못하잖아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실질 체감할 수 있는 그 소득과 이 상대적 박탈감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얼버무려져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현상인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좀 나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 아무래도 오늘 나온 이 통계청 자료가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경제도 힘들고 삶도 팍팍하고 이런 게 수치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 지표는 계속 개발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이 높아졌다. 그럼 과연 그 임금 소득에 대한 실질적 구매력이 높아졌느냐?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워라밸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 변화에 맞게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회 지표를 두고 전반적인 사회 모습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재계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즈앤후 시간입니다. 정윤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프로포폴 이 상습 투약 의혹에 쌓여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한 매체는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상습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달에 최소 2차례 성형외과를 방문해 VIP실에서 투약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어제가 마침 호텔 신라 주주총회의 날이었습니다. 주총이 끝난 뒤 이 사장에게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만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프로포폴 투약 의혹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장은 별도 입장 자료를 통해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2016년 흉터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은 이틀째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병원 측의 거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오늘은 삼성 창립 81주년이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3월 1일이었습니다. 이병철 선대 회장이 대구에서 삼성상회, 현재 삼성물산을 설립한 때가 1938년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87년 그룹 총수에 오른 이건희 회장이 이듬해 삼성 50주년을 맞아 제2의 창업 선언을 하면서 3월 22일이 됐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 수준의 초인류 기업으로 거듭나자는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그 비전만큼 삼성이라는 기업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만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이부진 사장은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부진 사장은 외모와 성격이 아버지 이건희 회장을 가장 많이 닮은 자녀로 꼽혀왔는데요. 호텔과 면세점 사업에서 경영 능력을 보여줬고 특히 한옥호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무재 씨와의 이혼 소송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장은 2014년 택시기사에게 베푼 선행이 알려져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택시기사가 신라호텔 출입문을 차로 들이받아 4억 원이 넘는 피해 변상금을 물게 됐지만 이부진 사장이 딱한 사정을 알고 이를 면제해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온 이미지가 이번에 위기를 맞게 됐는데 이부진 사장의 오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죠. 네, 상반기 중 이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법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지만 최근 검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모양새가 주목됩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회계 부정을 넘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초점을 옮기는 것 아니냐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1분기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부진 탓에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에 절반 정도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삼성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번에는 다른 재벌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제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18주기였죠. 네, 흑수저 출신의 정 회장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조선업 진출, 국내 최초의 국산차 브랜드를 출시한 인물입니다. 그는 울산 백사장 사진과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들고 유럽으로 날아가 조선소 지을 돈을 빌리고 선박을 수주했습니다. 5만 분지 지도, 그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4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네, 정 회장의 손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현대차 20년 만에 이제 대표이사에 올랐죠. 네, 정 부회장은 오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고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신규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은 3세 경영 시대를 맞았습니다. 정의선 대표이사 체제 아래서 향후 신사업, 신기술 투자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정 부회장은 인도 최대 차량 호출 업체인 올라에 우리 돈 약 3,400억 원이라는 통 큰 투자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안팎에서 현대차그룹이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 회장의 경영 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윤영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감사 보고서가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오늘 주식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에 주식거래가 재개는 되는데 당분간 주식 약세는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모셨고요. 그리고 서재영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회계사님, 이 감사 의견 한정에 대해서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매 사업연도 종료 이후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경영 성과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으면서 해당 재무제표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했다면 감사 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약 회사가 충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충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여 검토하려 했지만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와 회계법인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미래 경영 환경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 존속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한정 의견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한정 의견을 받는 대기업이 많습니까? 당연히 많지는 않고요. 네. 과거에는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사와 회계법인 간에 탄력적으로 회계 기준을 적용하였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해당 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에도 영업 증자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보수적으로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일반인들도 뉴스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16년에 3인 회계법인으로부터 계속기업 가정의 적정성과 그리고 매출원가 관련된 감사법인 제한으로 인하여 한정 의견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아시아나항공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두 가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회계법인에서 회사에서 제시한 재무제표 숫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숫자가 합리적인지 모르겠다는 것과 네. 그리고 계속 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네. 첫 번째로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오늘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운영 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 마일리지 이연 수익 등은 회계법인에서는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미래에 회사에서 자원이 유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유출 금액에 대해서 합리적인 정보를 회사로부터 입수하지 못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1년 안에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가 1년 안에 회수 가능한 유동자산을 1조 7천억가량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라서 회사가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 교수님 실제로 지금 아시아나의 경영 상황이 불확실성이 큽니까? 예,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금 부채 비율이 720%쯤 되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이제 차입금으로 갚아야 되는 금액이 한 9,500억쯤 되고, 근데 순수하게 이제 벌어들이는 아시아나가 이제 항공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돈이 금년에 한 8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보다도 갚아야 될 돈이 한 10배나 높으니까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고, 아시아나의 지금 어제 날짜의 시가총액이 8천억이고요. 금융 산업이 한 4,400억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3대 요인이 수익성, 안전성, 황금성인데 안전성에서 이제 부채 비율이 700%가 넘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였고, 또 수익성을 볼 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국민은행 2% 기준이거든요. 적금 넣으면. 그러니까 한 2% 이상 넣으면 되는 것이 이제 좋은 수익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황금성은 이제 주식은 3일 결제니까 언제든지 좋은데, 결론은 이제 주식 투자할 때도 부채 비율이 100% 이내의 기업만 투자해야지 본인의 소중한 돈을 할 수 있고, 또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본인이 한 1년 동안 없어도 될 돈 정도, 그 정도만 여유 있는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그런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이 사안을 지금 바라보는 분들이 궁금해할 게 도대체 왜 이렇게 아시아나항공이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이냐. 그 금호그룹이 과거에 대우건설을 한 2006년도 말씀이시죠? 2006년 이제 3조 5천억에 이제 인수를 했었는데요. 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면서 주가가 굉장히 폭락을 많이 했어요. 전 세계 주가가. 그러면서 재무적 투자자들이 그러면 풋백 옵션이라고 있어서 그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때 투자했던 금액을 대사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금호그룹이 회수한 돈이 한 전체 투자 금액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채를 모든 계열사들이 다 떠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계열사들이 다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손해가 좀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그 여파가 이제 지금의 계열사들도 전반적으로 다 미치고 영향을 있는 겁니다. 미치고 있다. 예. 회계사님, 이렇게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지난해 실적도 바뀌었더라고요. 적자폭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최초의 아시아나항공이 발표한 기준은 1,700억 원에서 네. 800억 원으로,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20억 원에서 마이너스 1,000억 원 가량으로 10배가량 적자폭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이 아시아나 측에서는 회사의 영업 능력과 무관하다, 단순한 회계 처리상의 차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이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까? 저는 좀 굉장히 불확실, 좀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해운과 항공회사들은 보통 배와 비행기를 30년 장기 할부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장기 할부로 사는데 이제 뭐 대한항공이나 한진해운 전부 다 해운 회사들이 이제 부채 비율은 좀 높았던 건 사실이고, 또 정부가 IMF를 겪으면서 부채 비율을 70% 낮춰라 강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와 같이 이제 항공사나 해운사의 그 특수성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렇게 또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30년 장기 할부로 사와서 30년 동안 천천히 갚아야 되니까 당연히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2018년도 4월달에 그 산업은행과 금호그룹이 MOU를 맺으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 부채 비율이 워낙 높으니까 재무구조 개선하겠고, 또 산업은행이 요구했던 게 재무구조 개선을 못하면 기존 대출도 해소하고 신규 대출도 이제 안 주고 또 경영진도 바꾸겠다, 이렇게까지 협약을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시아나는 정말 이렇게 이게 우리가 보통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고 하는 것은 상장 폐지도 염두에 두고 투자자들이 조심해라, 이런 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26일 이후에 이제 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금호 아시아나는 지금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회계사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 아시아나 측의 주장, 이거 단순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다, 이거가 일리가 있는 겁니까? 일단 3일 회계법인에서 주장한 3일 회계법인에서 공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네. 그 단순히 회계 처리를 적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회계 처리를 제대로 했고 그 금액에 대해서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그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감사를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그 재감사가 실시를 하고 그럼 3일 회계법인에게 그런 이제 충분한 감사 증거를 제시를 하더라도 결국은 한정의견 사유 중에 하나인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재감사 여부에 따라서 그 실제 한정의견이 적정히로 바뀔 수 있는 여부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 아시아나의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는데 상장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관리 종목 지정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죠. 일단은 관리 종목 지정이라는 거는 이제 감사 의견이 한정의견으로 형성이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있고요. 일단 원래 어제까지가 이제 감사 보고서를 공시해야 된 날짜였는데 하루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주식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루 영업일이 지난 다음 주 월요일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이제 그 하루 동안은 거래 정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의견이 적정 언어로 이제 바뀌지 않는 한 그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못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고, 또 투자자들이 굉장히 소중한 자기 돈을 정부에서는 조심해라, 이 기업은 굉장히 부실한 기업이고 또 부도날 수가 있고 또 상장 폐지될 수도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미리 경고 차원에서 알려주는 거고요. 저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투자의 3대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중요하게 이제 최근에 수익을 많이 올리신 분들을 한번 만나봤더니 이분이 주식을 시가총액 1위기에만 투자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인데 자기 급여의 30%씩을 30년간 투자했더니 그게 무려 1조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대는 건설주, 80년대 은행주, 2000년대부터는 삼성전자가 이제 시가총액 1조가 1위가 됐었는데 삼성전자가 97년 IMF 때 3만 원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액면분할하기 전까지 한 300만 원이니까 100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가총액 1위 기업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고 또 세계 1위, 세계 1위는 지금 현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 1위 기업만 투자하고 또 앞으로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시가총액 30위 이내 기업만 투자해라. 그래서 이번에 좋은 경험을 하셨다 생각하시고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까지는 지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까요? 전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워낙 높고 또 관리 종목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이제 상장 폐지가 됐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의하셔야 되겠고 관리 종목은 절대 해서는 안 되죠. 네. 우리 투자가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관리 종목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많이 권유하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겠다. 네. 회 교수님, 이 관리 종목이 지정된 다음에 이 상장 폐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일단은 1차적인 수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사유에 대해서 해소가 되고 회사가 그 자구 노력에 따라서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겠지만 그게 아닌 더 이제 그 재무 구조 개선 계획에 대한 그런 불이익이 계속 나타난다면 그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상장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도 급히 움직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감사원 한정원에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 기관 투자자들, 즉 운용사들이라든지 기관들은 자동으로 로스컷, 즉 손절매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도 큰 폭으로 요동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이 트리플 B인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방금 반 기사에서 한국신용평가에서 이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바로 조치가 취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채권 금리가 향상이 되고 그에 따른 채권에 대한 발행에도 큰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는 이렇게 네. 신용평가도 떨어지고 네. 뭐 지금 보고서도 또 어느 한 군데에서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아시아나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네.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보고서 내용도 나왔는데 이 박상구 금호 아시아나 그룹 회장의 이 경영, 네. 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걸까요? 이제 박상구 회장님이 이제 보통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굉장히 네. 이제 점잖고 굉장히 좋았는데, 네, 호탕하시기도 합니다. 호탕하다고 네.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기업을 경영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철저하고 원칙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 금호건설을 이제 금호그룹이 대우건설 인수할 때부터 이제 크게 좀 그렇게 전략적으로 투자를 좀 실패했었고 네. 또 이렇게 그러니까 2006년도에 대우건설을 인수했다가 실패하면서 2010년에 그렇죠. 다시 산업은행으로 다시 산업은행에 넘어갔죠. 다시 도저히 네. 경영을 못하니까 다시 사가 달라 이래서 지금은 이제 산업은행에서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2008년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나서 뭐 본인들도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이었지만 일단은 그 당시에는 이제 금호그룹의 10대 그룹에 들어갔다 대우건설을 인수함으로써 그렇게 했었지만 이렇게 부채 비율이 700%가 넘고 아시아나도 지금 700%. 원래 갚아야 될 돈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10배가 넘으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네. 아시아나가 그래서 오늘 이제 공시를 내용을 보니까 재감사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황이 바뀔 수는 있는 건가요? 저는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제출하겠지만 저는 이번에 원래 당초에 이제 삼정회계법인에서 3일회계법인으로 법인도 바꿨고 또 처음에 이제 냈을 때는 800억 흑자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3일회계법인에서 적정한 조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10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한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보통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는 회계법인들이 그 상장법인에 대해서 감사 의견을 냈을 때 부정한 방법이나 이렇게 자료를 정확히 냈지 못하면 정확하게 평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IMF를 전후로 해가지고 만약에 회계법인에서 잘못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회계법인도 공동 책임이 지게 됐습니다. 형사처벌도 되고 민사책임도 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제 감사를 줬다고 해서 쉽게 평가를 해주지 않죠. 철저하고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아시아나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됐던 거고 앞으로 모든 회계법인들도 정말 원칙과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실하거나 자료가 부실하다 그러면 이렇게 한정이라든지 부적정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회계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2016년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것으로 인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안진행의 법인의 영업정지 그리고 기타 회계법인들의 불이익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이미 지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3일회계법인에서 한정액을 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이제 불확실성을 가지고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회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상황에서 이 상황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아시아나항공에서 확실한 그리고 누가 보여주더라도 수긍 가능한 자구 계획과 그걸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시아나항공 감사 의견 한정받은 것과 관련해서 김대중 교수 그리고 서재영 회계사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발표합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옵니다. 오전에 중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전북과 경북으로까지 확대되겠고요. 오후부터 차츰 잦아들기 시작해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그 밖에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도 저녁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양은 5mm 내외로 적겠지만 눈은 제법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강원 산간에 최고 8cm,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 산간에 최고 3cm, 그 밖에 중부지방은 1cm 미만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날도 춥습니다. 꽃샘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 한낮에는 8도로 평년 기온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고요. 찬바람이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반면 공기는 양호합니다. 바람이 대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다 비와 눈으로 인한 세정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 차차 흐려져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겠고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도 점차 흐려져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9도, 속초 10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 차츰 흐려지겠고 전북과 경북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전주 10도, 대구 12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다 월요일 아침부터 차츰 풀리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오남 봄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꽃샘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주말 나들이 나가실 때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비즈플러스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